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님, 대한민국에서 음.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뭔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거지. 자,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학과 모집하는 게 아니라 실물 투자 분석. 실물 여기서 말하는 실물이 뭐겠어? 실물 부동산. 부동산이지. 부동산. 아니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현재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안 갖고 있는 사람들 둘 다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맞아. 네. 우리 용중 PD는 한때는 집을 가지고 계신 자가를 보유한 사람이었으나 그렇죠. 그 개인적으로 뭔가 뜻한 바가 있어서 그걸 팔고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그렇죠. 거지.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집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뭐야? 하나 더 살까? 이런 사회의 악이 여기 있네. 아니요. 내가 어렵게 집 하나 장만했는데 또 돈 여유가 있어서 그럼 또 투자 더 하고 싶다. 이건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말해? 아니 형님 제가 무슨 100개에서 200개 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에서 2개 산다고요. 2개도 안 되냐고요. 대한민국이 그 닥친 여러 가지 뭐 위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언급하는 거 보면 전문가들이 이제 언급하는 거 보면 뭐 저출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어때요? 중요한 얘기를 했어. 네. 지금 많은 어떤 여타 유튜브 채널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아니면 방송에서 보면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뭐 저성장 기조 이런 것들로 이제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 발전하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쭉 하잖아. 네. 근데 모르겠어. 나같이 이제 아예 부동산을 이렇게 뭐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계속 고민했던 사람들 입장에선 중요 변수들 중에 빠진 게 너무나도 많아. 그래요? 아니면 그 키워드들 중에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 오늘 그럼 그 얘기 좀 해보자고. 네. 아니 이게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막 예를 들어서 주식 가격이 막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가고 막 숫자가 막 이렇게 변동한다. 그러면 그런 거에는 되게 민감한데 뭔가 변하고 있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잘 좀 체감을 못하는 게 있어요. 맞아. 근데 이제 가장 큰 변화, 부동산에 주는 변화도 사실 아예 지금 인구에 회자되지 않는 어떤 단어가 여기 딱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뭐 3차 세계대전이다 이런 거와 부동산이 결부되고 이런 건 없어. 네. 우리가 다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키워드들이 결국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런데 이걸 부동산에 딱 대응시켜서 설명을 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 대표적으로 AI야. AI랑 부동산? 관계가 커. 굉장히 관계가 커. 그래서 이제 AI와 관련돼서 부동산이 큰 변화가 또 도래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전혀 안 하더라고. 아니, 직업과 관련해서는 들은 적이 있어요. 직업은 뭐? 아니 공인중개사가 없어질 거다. 뭐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런 건 좀 약간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그것도 난 사실 동의하지는 않아. 사실은. 근데 하여튼 좀 큰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AI와 부동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면 일단 도시의 진화 발전에 대해서 좀 살짝 얘기를 해야 돼. 우리 예전에 고대 도시 때, 중세 도시 때, 이때 도시를 구축한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 것 같아? 여기다 우리가 대규모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집약적으로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시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서 몇 명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수용성도 높이고 거기에서 그 생활하는 데 있는 여러 가지 도시 문제 그런 걸 유발하지 않게 만들려면 반드시 도시 설계 또는 도시 계획하고 실제 거기에 시공을 했던 그 당시 위정자들 이 사람들이 그 역량, 그 기술이 뒷받침돼 줘야 되거든. 네. 뭘 것 같아? 뭐 큰 강과 뭐 식량 생산? 굉장히 비슷했어. 네. 수로야. 수로, 그렇죠. 물이야 물. 물이죠. 예전에는 원거리 교역이라든가 아니면 타 공동체와의 직접적인 교류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 오히려 타 공동체랑 얼굴을 맞대게 되면 이거는 싸우자는 얘기로 들리게 그렇죠.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 대표적으로 마추픽추 어딘지 알지?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를 보면 그게 거의 20세기 들어서 처음 발견됐단 말이야. 그렇죠. 그 높은 고산지대의 최고 봉우리에 갑자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와 대박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왜 산 거야? 이제 이 질문부터 한다고. 요즘 관점에서는 거긴 살기 적합하지가 않거든. 왜? 국제적인 무역하기에도 뭐 대항해를 접하고 있는 해안가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뭐 대규모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야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산봉우리에 저 높은 데 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뭐다? 바로 다른 타 공동체와 접하지 않고 싶었던 거야. 침략으로부터 좀 안전한 지대에. 그렇지. 다른 공동체가 오면 얘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니까 일단 해코지부터 해야 돼. 일반적으로 그래. 근데 인류 역사상 이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어떤 곳이냐면 극한지대. 아, 극한 지대. 추운 곳. 추운 곳에서는 내가 눈보라가 막 몰아쳐.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쳐서 1m 앞도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살짝 방향을 5도 틀었어. 그래서 일로 1시간을 걸어가. 그럼 내 마을을 지나가 버리는 그렇죠. 거지. 큰일 나네요. 그럼 죽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한지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컨센서스는 타지인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우리 예전에 러시아 편에서도 내가 비슷한 얘기 했을 거야. 예, 맞아요. 그지? 예. 그런데 툰드라지대에서 막 맞아. 사람들 하면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그렇지. 느낌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극한 상황에 있는 그런 컨센서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도록 해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나도 살 수 있다라는 그게 아니면 통상적으로 야 쟤네들 뭔지 모르니까 일단 죽여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그렇죠. 거야. 자, 그래서 마추픽추에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이유는 타 공동체와 접하고 싶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놀라운 거. 그럼 그 높은 곳에 물은 어떻게? 그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마추픽추를 가봤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확인했던 건 여기 물 어떻게 공급했고 수로 어떻게 확보했느냐를 봤는데 거기에서 아주 경악을 한 거지. 와, 경이로운 거지. 이런 수준까지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고대나 중세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을 자랑했던 데가 또 로마야. 로마. 로마 시대에 만든 수로를 지금 이탈리아 교회 지역은 아직도 써. 이거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으면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옛날에는 사는 데 필요한 물을 같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사니까 그 그냥 강가에 있는 더러운 물이 아니라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어떻게 도시 곳곳에서 분배받을 수 있는지 공급할 수 있는. 그렇지. 그 수로가 굉장히 중요했고 다 쓴 물은 또 어떻게 겹치지 않고 깨끗한 물과 구분돼서 또 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했어. 지금 상하수도 같은 그런 게. 그런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근대 들어와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교통? 정답입니다. 도로하고 항만이었어. 이제는 근대에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물자들, 물건들 이거를 그 공동체 안에서만 전부 다 자급자족해서 생산할 수가 없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후추 좀 뿌려 먹어봤더니 이게 경이롭거든. 야, 우리 동네에서 후추 안 재배된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그럼 외국에서 수출을 값싸게 빨리 배송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모피, 그 동물의 털을 옷을 입고 있다가 이 면화로 된 또는 실크로 된 옷들 입고 갔더니 야, 이게 새털처럼 가벼워서 너무너무 가볍죠. 뭐. 이건 안 입을 수가 없는 마약 같은 게 돼버렸다. 다양한 색깔도 그럼. 구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곳에 있는 게 훨씬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야. 거기에서 또 벗어나 있는 지역에서 살게 되면 그러니까 항만의 후추값과 항만 지역의 실크 값이 제일 싼 거지. 그렇죠. 거기서 내륙으로 가면 갈수록 비싸지는 거잖아. 지금 도로가 발전된 지금도 차이가 있어요. 내륙 운송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 근대 들어와서는 도로와 항만을 얼마나 잘 구축하고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도시냐 그런 국가냐가 또 국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 도시의 집가도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해졌느냐? 뭐가 중요해졌을 거야? 정보통신이지. 정보통신. 그럼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 비중이 더 커졌어. 온라인에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논의하는 비중도 더 커졌고 사람들이 온라인에 체류하는 시간이 점점 스마트폰까지 포함을 시키면 더 많아진 거야. 저도 점점 늘어서 큰일 났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온라인적인 환경, 그러니까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프라가 얼마나 잘 깔렸느냐 안 깔렸느냐가 굉장히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런 요소가 잘 구비됐던 것이 결국 사람도 몰리고 집가도 상승하고 상권도 활성화돼서 그런 동네 부동산들이 더 유망한 곳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던 것처럼 그럼 21세기 중반을 내다보는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뭐를 조성하는 게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그 도시가 세계적인 뉴욕 같은 도시가 돼버릴까? AI? 인공지능이야. 아, 인공지능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이거를 인공지능 기술만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고 IoT,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예전에 불렀냐면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뭐 초연결 사회라고 불렀는데 유비쿼터스. 뭐 맞아. 유비쿼터스 맞아. 그걸 기억하고 있네. 아, 그렇죠. 야, 그 올드한 단어 아직 기억하고 있네. 한솔 PCS 018 뭐, 뭐 한솔. 그럼요. 뭐 파워 017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 너 형 저 그 대학교 때 들고 다녔던 휴대폰 기억하니? 시티폰이었었나? 시티폰 말고 그거 내가 처음 들고 와서 다 신기했었고 그거 말고 내가 항상 쓰고 다니는 휴대폰 하나 있었어. 현대 걸리버라고. 걸면 걸리니까 걸리버지 그거요. 그래서 그때 그런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가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이었다면 이제는 컨셉을 도시를 뭐라 부르냐면 스마트 시티라고. 아, 그 스마트 시티 들어봤어요. 맞아요. 이 스마트 시티는 간단히 말하면 지금은 내가 우리 도시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 도시 안에 내가 어떻게 도시를 활용하면 되는지를 내가 적극적으로 그 온라인상에서 탐색을 해서 그래야지만 내가 그걸 100%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이야. 유비쿼터스. 그렇죠. 정보는 연결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돼. 서치를 하던 뭘 해서 아 여기가 맛집이네. 아 여기에 이상하게 그 내가 살 수 있는 집들이 많네. 원룸촌이 여기 많네. 아니면 야 여기가 의외로 뭐 집가가 싸네. 뭐 이런 것들 내가 찾아다니는 거지. 그걸 유비쿼터스에서는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과 사람, 공간과 공간, 공간과 사물, 사물과 사람, 사람과 공간 등등이 전부 이제 AI를 기반으로 다 연결이 돼버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 나는 이게 유토피아인지 디스토피아인지 잘 모르겠어.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인지하기도 전에 나에게 그걸 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찾지 못하면 못 발견하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AI가 다 끝까지 찾아서 리스트를 완전히 쭉 만들어서 선택지를 딱 주는 그런 상황까지 생겨버리게 돼. 그러니까 나의 검색 능력이나 나의 서치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유실되는 부분이 커버되는 거지. 자, 이게 스마트 시티의 상황이야. 그걸 인공지능이 기반이 된 스마트 시티에 하려고 하거든. 그럼 가끔 이런 얘기를 드리면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내가 우리 대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야 니들이 이제 아파트 살 때는 아니면 니들이 이제 어디에서 장사를 하거나 상가에 투자할 때는 이제 과거 20세기에 배웠던 뭐 부동산 투자 관련한 여러 이론들 이런 걸로 하면 다 깨져. 이제 AI 시대고 변화되는 길목에 니네가 먼저 가서 또아리를 틀고 있어야지. 우리 니들 예를 들어서 20세기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에 환타지를 느꼈던 이유가 뭐야? 아유 내가 저때 돌아갔으면 한두 개가 아니었죠. 그렇지. 그 저기 원래 강둑 매립해가지고 지었던 뭐 방배 반포 거기 뭐 압구정 분당 나오잖아. 분당도 그렇고 그런 거 알았으면 내가 진작했죠. 그런 거지만 그건 이제 환타지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후회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될 걸 알아야 된다 하면서 내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스마트 시티, AI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시티야. 그럼 학생들 반응이 벌써 어떻게 되냐면 아유 뭔 미래 얘기를 지금 와서 하고 계셔. 전혀 그렇지 않아. 이미 서울시에서요, 여러분. AI를 기반으로 한 서울시 조성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3천억을 투여했어. 지금은 물론 초입이야. 지금은 초입으로 어떤 것들을 주로 활용하려고 하냐면 일단 우리가 서울이 국제적인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고 여기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면 우리들끼리 이 적어지는 파이 속에서 농가 먹으면 안 되잖아. 바깥에서 뭐 들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 활용하려고 해요.
서울은 사실 해외 관광객들에게 선호하는 대상지 중에서 약간 뒤에 세컨 티어에 들어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언어적인 거야. 오늘 우리 조PD 여기 오기 전에 중국인 관광객들한테 뭐 설명해주고 왔다며. 중국 관광객 4명을 홍대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영어로 그래도 설명해줬을 거 아니야. 아, 그럼요. 뭐. 그런데 이제 그건 그나마 그분들도 영어를 할 줄 알고 조PD처럼 영어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통상적으로 우리 중장년층들이 길 가다가 외국인이 와서 익스큐즈 미 하면서 이거 딱 보여주는 순간 도망가는 경우 많잖아.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외국인 입장에서 불편하단 말이야.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AI를 기반으로 한 이제 서비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도시 곳곳에 우리 안내 표지판 보이지? 네. 그럼 그 안내 표지판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로 병기되어 있는 거 봤을 거야. 그럼요. 그럼 외국인들은 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시청에 있는데, 야, 시청에서 남대문 쪽 가려면 우리 어떻게 가야지 하면, 시청에서 우리 근처 표시판 이렇게 살짝 거기 그 안내 지도 보면, 아, 여기가 저기 광화문 쪽이니까 남대문 이쪽 밑을 봐야겠네. 우린 그 공간 개념이 있으니 그럼요. 그 밑에 부분을 중심으로 찾다가 어떻게 가자 뭐 이렇게 보잖아. 근데 외국인은 그게 없잖아. 이거 막 정신 없죠. 정신이 없어. 네. 그 지도 전체를 다 같이 봐야 돼. 네, 맞아요. 우리 명성 PD랑 나랑 나고야 갔을 때, 야, 명성아, 여기는 우리 지하철 타고 가면 돼. 그러면 교수님 지하철 타고 가시죠.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명성 PD 우리 한 15분 서 있었나? 지하철이 와, 어마어마해.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랑 똑같은, 야, 혼자 내가 찾다가, 명성아, P로 시작한 지하철역을 일단 찾아봐. 야, 네가 오른쪽 찾아. 내가 왼쪽 찾을게. 진짜 그랬다니까? 그럼 원리를 찾아야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숫자를 너무 찾을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 하여튼 그래서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어떻게 개발하기로 했다? 두 가지야. 외국인이 그 안내 표지판에 영어로 물어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광화문 하던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그 네임보드 같은 게 딱 켜져가지고 불이 딱 들어오는 거지. 현이취에서 광화문까지 가려면 띠디디디디디디에서 이렇게 가면 된다고 하면서 영문으로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LLM이라고 해서 언어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안내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아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도시 중에 하나가 서울이야.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 많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걱정 없이 외국인도 늘고 나도 길 찾을 때 좀 서비스 좀 더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거야. 근데 이 다음부터는 고민이 진짜 많이 돼. 뭐가 되느냐, 이렇게 AI가 본격적으로 도시에 접목되게 되잖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대표적으로 네가 서울에서 살면서 네 혼자 자체적으로 판단이 안 돼서 검색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사례들 몇 개만 꼽아봐. 검색했던 경우. 지하철 오는 시간이 뭐 분 단위로 나오니까 뭐 그런 거는 자주 도움을 받고요. 그거는 뭐 검색이 아니잖아. 그냥 지하철 앱에서 확인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맛집이지. 맛집. 맛집 탐색하거나, 그럼요. 아니면 뭐 호텔 찾거나,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공연 볼만한 거 찾는다든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야. 행사나 뭐 공연하는 거 뭐가 있는지. 스마트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됐죠, 지금은. 맞아. 자, 그런데 이제 AI 기반으로 도시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수집되고 우리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느냐? 극단적인 양극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극단적인 양극화. 자, 우리가 맛집 검색해서 원하는 게 뭐야? 그 동네에 최고 맛집을 원하는 거잖아. 그렇죠. 오늘 신촌 지역에서 나 형들하고 밥 먹을 건데 오늘 형들이 중식 먹겠다고 했으니 신촌에서 제일 맛있는 중식당 추천해줘 라고 해. 그런데 지금은 신촌, 중식, 맛집 이렇게 치면 쭉 리스트업 돼. 그렇죠. 별점이 굉장히 소수점이야. 4.4, 4.3, 4.5. 그걸로 사실 4.5니까 이게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실 별로 없어. 없죠. 그리고 오히려 그거 댓글 조작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런다 보니까 사실 거기 중에 그냥 대충 하나 찍지. 여기 괜찮아 보인다. 주차도 되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AI는
교통량 분석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의 최근 추세를 다 봤었을 때 최근 3년 들어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급격하게 늘어서 가장 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제일 많이 내고 있는 중식당은 신촌에서 3군데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거기 같은 경우는 예약 부킹률이 뭐 A라는 식당은 2주 전에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이미 붐비는데요. 마침 지금 현재 한 테이블이 부킹이 취소돼서 막 비었어요. 좀 전에요. 그걸 딱 알려줘. 야, 거기로 잡아줘. 그 정도까지라고요? 가능해. 충분히 가능해. 자, 그러면 2등, 3등의 기회는 그만큼 박탈되는 거죠. 그만큼 박탈되는 거야. 그럴 경우는 이제 1등이 매장 확장하겠지. 야, 이제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1등 업체인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매어 터지게 오는 거야? 안 되겠다. 야, 위에 층도 렌트한다고 얘기해. 건물주한테. 야, 밑에도 렌트한다고 얘기해. 여기 우리 이제 건물 이거 다 산 건데요. 그러면 야, 옆에 건물 하나 더 사자.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실제 맛집 중에 확장한 데 많잖아. 많죠. 자, 그래서 이 AI는 내가 시간 써가면서 내가 막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완벽하게 세이브해서 말 한마디로 딱 결론을 도출해 주다 보니까 1등이 누군지를 너무나도 쉽게 확인해 줘. 그러면 도시 내 쏠림 현상은 극단적으로 느는 거야. 1등들만 각 분야별로 1등들만 살아남는 거죠. 대치동에 우리 애 학원 보내려고 해. 이제 고등학교 딱 돼가지고. 대치동에 제일 좋은 영어학원 뭐지? 모르니까 돼지 엄마라고 부르는 어머니 찾아가서 어머니 정보 좀 주세요. 저는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애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치동에 왕영어학원이라는 데 가봐. 거기 최고야. 뭐 이런 그거 듣고 그냥 천고받아서 가는 거지. 실제 왕영어학원이 최고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 어머니가 그냥 추천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진짜 또 AI 기반으로 우리 서울에서 제일 영어학원 중에서 제일 좋은데 추천해봐 그러면 AI가 그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눠서 답변을 준다고. 뭐 수강생 수, 기준. 현재 수강생 수, 뭐 입시 결과부터 시작해서 뭐 가능하거든. 수강료에 뭐 가중치 같은 것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넣어가지고 추출해내겠죠. 그렇지. 자, 그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극단적으로 바뀌어. 내가 처음엔 이걸 이렇게 거의 뭐라 할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어렸을 때랑 관련이 커. 이것도 너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네 형이랑 너랑 나랑 극장 가서 영화를 보거나 그랬을 때 너 그것까지 기억 못할 거야. 네가 아무리 기억력 좋아도. 그때 우리가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너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뭔지 알아. 내가 추천해줬던 너희 집에서 DVD로 같이 봤던 것 중에서 그 칼리토 알파치노 나오는 야, 그럼요. 쇼펜도 나오고 뭐 지금 아주 화려했지. 어마어마한. 그때 네가 아주 좋아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극장에 가서도 본 영화들이 좀 있어. 그런데 그때 뭐 몇백만 관중 들어갔다는데 형님 오늘 종로 가서 우리 영화 보고 가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때 너가 물어봤는지 네 형이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형님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영화 친구라든가 이런 거 700만 들고 그런데 아니 전 국민이 5천만 명인데 700만이 봤다라는 거 이런 기록 이거 또 깨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누가 했어. 뭐 그런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맞아, 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형이 생각하기에 이거 깨지기가 힘들어 보인다라는 요 주책 맞는 소리를 했어. 왜 그때 그 얘기를 했냐 하면 니들이 그때 너희 둘하고 누가 한 명이 더 갔었는데 뭐라고 나한테 그랬냐면 내 얘기를 다 듣고 형님 그럴듯해요 했던 게 뭐였냐면 자 봐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기 시작했냐면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공중파 3사 방송국 그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만 있는데 이제는 홈 비디오 시장도 커졌고 그 다음에 DVD 시장도 커졌고 종편도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그거 말고도 외국의 그냥 케이블 TV 채널로 여러 가지도 볼 수가 있게 됐고 AFK는 뭐 보고 그랬죠. 그 뒤지 우리가 그렇게 또 올드하게 또 아니에요 형님. 근데 제가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기억나는데 이런 광고를 한 적 있어요. 온다. 케이블 TV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지.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전 국민이 다 다른 데를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나의 컨텐츠에 하나의 플랫폼에 모든 사람이 다 몰빵을 할 수가 있겠니. 조금씩 쉽게 얘기해서 대안지 선택지가 많아지는데 오답을 찍더라도 많은 사람이 다른 걸 찍을 거 아니냐 했거든.
근데 내가 완벽히 틀렸지. 왜? 그렇죠. 인터넷 때문이야. 우리 PC 통신 때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나우누리 예. 이때와 달리 이제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으로 가니까 그냥 볼만한 영화 치니까 바로 100만 돌파했다. 여기 네. 딱 찍히잖아? 네. 그럼 안 보면 대화 안 될 것 같고 200만, 300만, 500만 그냥 쭉쭉 가는 거야. 수직 상승하더라고요. 100만 찍으면 그냥 쭉 가는 거야. 아 근데 어떤 맥락으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가는 게 그지? 완전히 그거 말고는 다른 거는 다 망해요. 사장되는 거야. 네. 물론 니치 마켓이라고 또 사람이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 뭐 어느 맥주가 요즘 대세더라 이러고 하면 그 맥주 먹는 사람도 있지만 또 가끔 요즘 우리 MZ 세대들 중에서는 나만의 개성과 감수성을 보여주려고 전통주가 다시 인기 있기도 해. 그냥 이거 니들 안 먹어봤지. 내가 찾아봤는데 뭐 이러면서 가져오기도 해. 근데 그건 니치 마켓이야. 그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웬만한 흥행은 1000만을 찍어야 돼. 그렇죠. 5천만 인구에서 내 5명 중에 1명이 봤다라는 건 실제 미취학 아동이라든가 저기 한정치산자 뭐 아니면 치매 노인 그런 뭐 거 다 빼면 교도소 수감자들 뭐 이런 다 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이미 인터넷에서 생긴 쏠림 현상이야. 그러네. 그런데 이 쏠림이라는 것을 더 부스트 키울 수 있는 게 AI라는 거지. 이제 이해가 가요. 그래서 부동산은 앞으로 더더욱 AI를 기반으로 쏠림 현상이 생겨. 어느 부동산 지역이 핫플레이스래. 어느 곳이 꼭 가봐야 된대. 어디에 뭐가 있대 하면 거기에 사람이 더 메어 터질 거야. 그러면 최고의 맛집 옆에 장사를 차리는 게 그나마 어중간한 지역에 내가 그 동네 강에서 1등 맛집 하는 것보다 더 매출이 나을 수도 있어. 그렇죠. 이미 잘 나가는 맛집 옆에서 뭐 장사해서 떼돈 번 사람 많다? 커피숍. 웨이팅 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최고 맛집 옆에는 무조건 커피숍 차려야 돼. 그래서 야 날씨도 더운데 커피 냉커피 하나 마시면서 쭉 기다리자. 번호표 받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그 대학원에다 내가 얘기하거든. 자, 이제 AI 시대 도래했어. 스마트폰 스마트 시티 생겼어. 그러면 니네 이거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아니면 투자할 때 아니면 직접 내가 그 개업할 때 어떻게 활용할 거야? 하면 한 몇 가지 시나리오 알려주고 난 20가지 알려주는데 오늘 하나 말씀드리면 맛집 찾았어. 어떻게 할 거야? 그 맛집 인수할 거야? 돈 없거든. 할 줄도 모르고. 그럼 그거 옆에 뭐 해야 돼? 가끔 칼국수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메어 터지면 기다리기 그래서 뭐 한 사람에게 옆에 비슷한 류의 칼국수집 차리면 어떨까요? 그래봤자 2등이야. 그리고 그래봤자 시장에 쏠림 현상이 가속됐을 땐 좋아하지 않아. 오히려 그 1등 칼국수집이 옆에 건물 사서 하나 더 하면 매출 더 떨어져. 그러면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커피숍 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도 다 이 데이터로 분석이 가능해. 자, 그래서 미래 부동산의 흐름들 중에 하나는 가장 큰 흐름이 뭐다? 쏠림 현상으로 인한 양극화. 이게 하나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또 다른 트렌드들도 있겠지. 이 두 번째 트렌드가 더 무서운 내용인데 뭐냐 하면 다음 시간에